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분석의 우선순위. 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많이 쓰이는 말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인 분석이니 어쩌니 해갖고 기술이다 라고 해갖고 그림 공부를 시킵니다. 차트 보고 보조지표 보고 하면서 그리고 재무 분석이라고 기본적 분석 해가지고 자 이제 재무를 보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내용으로 자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가 중요한데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과거 데이터랑 대입을 해보면서 봐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때 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공부가 가장 우선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언제 어떻게 이 가치가 입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책으로만 공부하니까 당연히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눈으로. 이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분석을 해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다 방법론이 있겠지만 내가 분석하는 방법론은 요렇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보다 더 시청자분들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분석의 노하우를 스스로의 기업 분석이라든가 요런 업황 분석이라든가 요런 분석의 노하우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시황은 거꾸로 읽어라. 예를 들어 굉장히 공포스러운 악재가 있는데 자, 기업 가치, 시장 가치가 비싸지 않다 그러면 요거는 절호의 기회인 경우가 많다. 자,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악재가 뭐였을까? 7월달, 8월달에 보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 그래갖고 보니까 야 얘네가 이거 소재 수출 안 해주고 하면 반도체 생산 못 한대. 그럼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막 30%, 50%씩 작살이 난대.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버린대. 아주 단순한 이런 류의 이상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떠들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본 기업들도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중국에도 타격이 있고 전세계 밸류체인이 흔들려버리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강행한다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100% 일본에 의존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반도체 생산 물량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반도체 가격이 그만큼 급등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1, 2등인데 자, 생산 비율이 보면 7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도 못 만들고 컴퓨터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가전도 못 하고. 그러면 전 세계 70%의 생산 이걸 갖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예를 들어 반토막 나오고 35%밖에 생산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가격은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은 있겠지만 과연 이게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까?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가정한 거고. 이렇게 되려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자, 10% 미만이라고 딱 판단을 해보면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게. 그러면 지나고 보면 이거는 절호의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절호의 기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 반도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는 거죠. 7월, 8월 달에 반도체 막 폭락하고 할 때 보면은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였다. 또 반도체 기업들은 7월, 8월 달 그렇게 상시적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런 리스크나 다름없죠.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가 가장 타격이 클 거다. IT 기업들이 가장 타격이 클 거다. 우리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요것들을 가장 많이 채웠어요. 우리 회원분들은 기억해 보시면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럴 때가 절호의 기회인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자, 분산을 하는 거죠. 채울 때도 천천히 채워가고 이런 흐름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그러면 지나고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자, 이걸 확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은 거꾸로 읽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게 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거죠. 자, 기업의 가치보다 고평가 구간에서 실적 등에 관련 없는 호재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북한 테마. 야, 돈은 하나도 못 버는데 북한이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주가는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고 싶죠. 오늘도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니까 내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일도 사고 내일 모레도 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다가 그게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폭락을 하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정치 테마.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 테마로 여기서 막 올라가. 근데 기업 가치 계산해보니까 이건 너무 비싸. 그럼 어때요? 자,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올라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슈가 붙었는데 내가 가진 기업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가치보다 버블이 크게 껴있다. 그러면 이런 이슈로 수급이 들어오고 할 때 나는 이제 팔아갈 수가 있는 거죠. 비싼 값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슈를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타꾼들은 항상 지나고 보면 무덤이 돼 있더라. 자, 악재가 난무하는데 자, 장기 업황의 변화가 없어. 이건 또 이제 기회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게 뭐가 있었냐를 보면 2019년도 뭐 1년 내내 보면 ESS 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뭐 3등 기업이 망했다. BOE는 뭐 점유율이 2등, 미국의 BOE인가가 2등 뭐 회사인데 이게 뭐 14%에서 점유율이 7% 됐더라. 라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BOE가 14%에서 점유율이 7%가 됐는데 LG화학은 8%인가 해서 자, 이게 뭐 13%인가 14%로 또 늘었습니다. 점유율이.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나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오히려 호재 요인인데 이걸 악재로 받아갖고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본질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럴 때 또 좋은 기회가 됐죠. 최근에 보면 어때요? 2차전지 기업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들이 보여주고 있죠. 아직은 바닥인지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인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잡혀있던 최저점에는 거의 그 자리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상승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지나고 보면 단기적인, 장기적인 기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 테마는 실적 흐름을 살피면서 기회를 기다리라는 거죠. 장기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산업 테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폴더블 같은 이익이라든가 성장이 담보돼가지고 움직이는 테마가 장기 테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테마 흐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지만 진짜 성장폭이 그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이슈로 움직이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도 잡히고 뭐하고 하니까 막 따라잡고 싶단 말이지. 근데 끈기 있게 기다려야 돼요. 왜? 이런 이슈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수익에 나 있는 구간에서 팔고 싶은 심리가 작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자, 밸류 체크를 해서 매력적인 부분을 기다려서 사면, 자, 그 자리가, 눌림의 마지막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 테마, 그리고 정책 테마.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보면, 창투사 같은 기업들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테마들 보면 아직 안 보입니다. 숫자는 안 보이는데, 숫자가 안 보이고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가 실적이 나중에 따라가고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은 각각의 산업에 관련된 테마들은 장기 테마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준다 그러면 좋은 포지션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기회다. 자, 역사가 증명해준다는 거죠. 9.11 테러 때도 바닥 잡았고요. 이라크 전쟁 때도 바닥을 잡았어요. 그 과거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하지만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그 연평도 때 이것도 단기 그 연평도에도 진짜 포를 쐈으니까 북한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단기 이슈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진짜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리스크가 커질 수는 있지만 전쟁이 나는 그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프랑스랑 영국이랑 전쟁할 때도 1980년 몇 년대야 그때가 1800 몇 년도 그때도 그랬다 그래요. 프랑스랑 영국이랑 전쟁하기 전에 불안하니까 빠지다 전쟁이 딱 터지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건 이제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물가랑도 연동이 있을 거예요. 물가가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화폐 가치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자산 시장이 다 움직이는 버블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 확률을 높이려면 투자 실패 확률을 높이면 안 되지. 투자 실패 확률을 줄이려면 역발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시황은 뉴스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황은 거꾸로 읽어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왜 그 공부를 할까요?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과 어느 정도의 공부가 돼 있어야 배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분석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어떤 진짜 문제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때요? 분산으로 해칭을 하면 된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도 제가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해칭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이렇게 공부해서 역발상으로 배팅을 하면 어때요? 자, 공격적으로 그렇게 배팅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시황과 업황을 분석을 하죠. 업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면 이슈 뭐 이런 거죠. 언론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읽으면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확률적으로 거의 80, 90% 된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0%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리스크는 해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 정도는 틀릴 확률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자, 금리와 물가를 살펴라. 업황을 체크를 할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큰 흐름에서 이걸 먼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저금리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 섹터가 유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자, 현재 가치, 자산 가치를 높게 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가치주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 가치, 자산 가치보다 성장 가치를 높게 보는 게 성장 섹터라 그래요.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게. 자, 성장을 빠르게 시작하는 이 타이밍. 그리고 가치주들은 어때요?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주식들이죠. 자, 가치주가 성장주로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 물가가 움직이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보통 그때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항상 가치주들도 다르고 성장주들도 달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산업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성장 섹터와 가치 섹터는 항상 바뀐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치주 섹터가 되면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자산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 은행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요런 기업들 보면 자, 유보율도 그렇고 뭐 배당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배당도 제한적으로 하고 자, 투자를 계속 하니까 어때요? 자, 부채도 많고 사이클도 막 진행이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투자 확대. 자, 부채 부담이 작아. 일단 금리를 인하하고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어때요? 자, 부채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투자를 계속 이제 확대를 해가는 경향들이 많다. 그런 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경기가 안 좋고 하면 막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놓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 금융, 건설, 철강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된다. 자, 물가가 움직이게 되고 금리가 인상이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업종이 요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성장 섹터는 어때요? 성장 섹터는 예를 들어서 부채 부담이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부담이 올라가죠. 자,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럼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뭐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 있으면 투자를 하려면 이제 돈도 빌리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 섹터는 어떻게 돼요? 투자가 줄어요. 뭐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이클이 꺾이는 흐름들이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그럴 때는 성장 섹터를 한 7 놓고 봅니다. 그리고 가치주 섹터를 한 3 놓고 봐요. 여기에서 5대5, 6대4 막 요렇게 조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주 섹터와 성장 섹터가 바뀔 때가 어때요? 요런 흐름으로 가고 여기에는 이 흐름으로 갈 때는 현금도 들어갑니다. 자, 성장 섹터가 위주로 성장을 할 때는 현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니까. 근데 가치주 섹터가 이제 비중이 많아지는 요 시점에는 시장이 버블로 가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현금이 자동으로 늘어나 있는 포지션이 취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큰 흐름으로 놓고 금리와 물가를 보고 요런 큰 흐름의 업황을 봅니다. 자, 성장 섹터는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 주가 상승이 이미 미리 진행이 돼요. 성장 섹터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장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고점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자동차 업황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동차 업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가장 화랑일 때가 언제예요? 언제였어요? 2013년, 2014년이었어요. 자, 2014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근데 어때요? 주가는 어디서 고점을 찍었어요? 2011년에 고점을 찍었어요. 2008년부터 움직여서 2009년부터 움직여서 2008년부터 움직였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2008년 근처에서 움직여서 2011년도까지 거의 뭐 2년, 3년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고점을 미리 찍었어요. 돈은 이때 제일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벌 돈을 여기에서 다 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가장 많이 벌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반도체라든가 지금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지금 좋은 섹터군들도 그렇죠. 2021년도, 22년도에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때 만약에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자, 주가가 미리 올라갔다 그러면 어때요?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내면서 주가는 빠질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 2017년도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처럼. 그럼 성장 섹터는 항상 미리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관리를 성장의 끝자락까지 보유하려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미리 줄여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계획하에 보유를 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 가치가 버블 국면이나 침체 국면에 놓이면 금리와 물가는 변곡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버블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금리를 이제 올리려는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물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경기가 안 좋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풀게끔 하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꾸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거죠. 지금이 막 유동성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무슨 유동성이 1000조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움직여요. 그러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더 이상 못 버틸 때부터 폭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자, 버블이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런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에 무슨 금리 인상을 하고 쪼쪼쪼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미증시가 버블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면 그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통화가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주 비중을 최대한 늘리면서 현금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폭락이 오면 다시 성장 섹터를 담는 거예요. 폭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성장 섹터를 늘려가는 요런 큰 흐름의 업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금리는 항상 후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 요런 흐름들이 잡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변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유동성 공급을 하죠. 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연준들이 하는 일들이 다 요런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 연준이라든가 요런 데들이 하는 일들이 요런 걸 하는 거죠.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을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버블을 경계하는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긴축 정책으로 갈 때가 오히려 수익은 더 크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거꾸로 나오는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시황하고 업황은 대충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본다. 라는 부분들을 알겠어.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럼 너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분석의 우선순위. 자, 시황하고 업황을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업황을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자, 고령화로 헬스케어 섹터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지금 성장률을 보면 연 한 15% 정도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장률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신약 나오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돈을 쫙 빨아준다든가 하면 전체 덩치가 커지니까 성장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성장, 뭐 1년에 10%에서 15%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에서 오버가 되지 않고 나오는 성장 구간에서는 굉장히 밸류 체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령화는 진행이 될 거니까 헬스케어 섹터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5G 같은 경우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IT 쪽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IT 쪽은 지금 신규 포지션이 안 나온다.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은 2차전지 뭐 헬스케어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 그래, 나 이제 헬스케어에다 비중을 할당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헬스케어가 뭐가 있는지를 봐요. 일단 바이오.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힌다든가 뭐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테마예요, 테마. 기대감을 움직이는 건 전부 다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누구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회사 CEO도 몰라요, 이 가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가치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비중을 낮춰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약. 가치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약 쪽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치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가치 판단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약 산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성장률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약가를 전 세계적으로 낮춰야 돼. 왜? 인구가 고령화되면, 그러니까 신약이라든가 뭔가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령화가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의료비가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지출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출이 부담이 되니까 약가를 계속 낮추려는 노력을 국가별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약들, 그런 것들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을 키워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비중이 많이 시키는 애매하다. 자, 의료 장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가치 분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성장률이 딱 잡혀 있는데 사이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럼 비쌀 때만 피하고 쌀 때나 적정 가치 구간에 담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오래 보유하면 돼. 비싸지면 좀 팔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잡히는데, 이렇게 잡히는데 갑자기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좀 때려놔야죠. 그리고 나서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해서 이런 자리가 다시 만나면 좀 이제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이런 포지션으로 의료 장비를 비중을 가장 많이 할당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의료장비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4차 산업. 자, 자율주행차처럼 이제 5G가 되고 이제 데이터 처리가 되고 뭐하고 하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수술 로봇 같은 게 있으면 수술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뭐 인터넷이 멈추고 뭐하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소가 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입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의료기기나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히려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작죠.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요런 수술은 뭐 어떻게 할 거다. 그 인간이 하는 부분들을 기계로 바꿔주는 기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의료장비 기업들이니까. 그럼 요쪽은 비중이 좀 무거워도 되겠네. 그럼 이제 비중 할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료장비 많이, 제약은 조금, 바이오는 더 조금. 아니면 바이오는 아예 안 하든가. 뭐 요런 식으로 할당을 해놓고 포지션을 그렇게 취해놓는 거죠. 자, 의료장비 섹터의 높은 비중 할당. 그 다음에 이제 의료장비 섹터가 비싼지 싼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료장비 관련 기업들을 전부 다 뒤져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싼 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매력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아가는 거죠.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산출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알고리즘대로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 차곡차곡 다 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먼저 움직이고, 먼저 뭐, 버블 국면에 들어간다든가, 무슨 뭐, 주가가,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챙겨가고, 하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냐. 자, 전체 계좌 비중에서, 자, 헬스케어는 얼마나 갖고 갈 거냐. 이거는 이제 미래를 놓고도 생각을 해보고, 현재를 놓고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현재가 금리 수준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할당을 합니다. 자, 헬스케어 섹터 비중 중에, 의료장비, 제약, 바이오. 자, 각각 얼마씩 할당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점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어떤 관점으로 비중을 줄여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이. 그 다음엔 어때요? 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살피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섹터별 비중을 고민하고, 자, 섹터 내에서의 비중을 고민해서 매수를 해나간다는 거죠. 자, 매수할 때부터 맥스 비중을 할당을 해놔요. 전체 비중에서 20% 넘지 않게 대응해야지. 30% 넘지 않게 대응해야지. 뭐 약간은 넘어가고 미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자, 어느 정도 채워갔을 때는 이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이걸 강제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확대해갈 포지션에 대한 전략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분석의 우선순위예요. 자, 어떤 섹터에 하나를 채워갈 때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과 전체 계좌 흐름을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야, 여기에서 뭐가 매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뭐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T 담아갈 때를 복귀를 해보자고요. 자, 이건 이제 2018년도 10월 폭락 뭐 이때부터인데 2018년도 10월 이전에는 우리는 IT 쪽에서는 이미 모듈 섹터하고 자, 5G 이미 담아가서 5G랑은 이제 한번 챙겨 먹고 모듈 쪽에서는 자,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 뭐 요때부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리딩할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 자, 반도체 이제 담아갈 때 됐다. 그러면서 뭐 하나머티리얼즈랑 뭐 등등 소재 기업들이랑 뭐랑 몇 개 좀 담았어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미증시 폭락. 자, 이거 이 정도 빠졌으면 IT 비중 20-30%까지 목표해서 채워러 보자. 이건 좀 많이 담아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채워갔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들을 좀 챙겨놓고 또 다시 다른 종목 사고 한 거죠. 자, DB하이텍. 자, 2019년도 3월 달에 악재 좀 나와서 눌리면 반도체 더 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상장 폐지 이슈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지수가 좀 눌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채우지 않고요. 자, 조정이 조금 더 나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코멘트들을 하면서 2019년도 5월 달에 자,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 나왔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듈 해갖고 한 50% 정도 채워보자 라는 식으로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7월 8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 나올 때요. 싸게 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비중을 거의 다 채웠어요. 내가 보고 있던 추적해가고 있던 종목들 주가가 많이 빠진 구간에 이때 거의 다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요건 어때요?
자,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채,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요런 기업들 채웠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가 뭐 메모리 쪽에서 뭐 등등 되겠죠. 뭐 시스템도 일부 있어요. 뭐 패키지 업체라든가 뭐 테스트 업체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시스템 반도체에 좀 가까운 그런 쪽이니까 그런 쪽들도 있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소재 부품 쪽 위주로 많이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19년도 11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좀 조정이 들어왔죠. 10월 11월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이때 당시에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숫자가 보인다 하면서 담아갔던 종목 중에 한 종목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면 뭐 한두 달 만에 한 90%씩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나눠서 채우고 비중을 할당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에 차근차근 채워가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야, 미중시 폭락 나고 나서 5월달에 이거 미중 문제 무역 이거 뭐야 노이즈 안 나오고 뭐 했으면 어떻게 할래? 일본 수출기자 안 나오고 했으면 그러면은 더 안 사고 팔았겠죠. 이런 거 안 나왔으면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안 사고 줄여놓고 다른 섹터들을 봤겠죠. 자, 가치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따라서 항상 이런 악재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줄여가고 하는 포지션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사면 항상 저점이다. KC텍 같은 경우도 보면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뭐 5월달 그럴 때예요. 그리고 뭐 7, 8월 요 자리. 여기까지 딱 추천했습니다. KC텍은. 여기에서도 한번 했구나. 10월달, 11월달에.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아니고. 한 13,000원. 여기도 아니네. 여기에서만 딱 추천했나 본데. 15,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죠. KC텍 같은 경우 보면. DBI텍 같은 경우는 요 다음에 어디서 추천했었는지 모르겠고, TSE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자, 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서 요 종목들만 갖고 간 게 아니고, 요 종목들은 제가 수익 스토리에서 다 유튜브에다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이 종목만 안 올라갔고, 올려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나온 거고, 그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아직 수익이 내가 목표한 구간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죠. 요 종목들은 이제 챙겨간 종목들이죠. 일부 비중을 챙겨간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 IT를 담아갈 때도 반도체를 먼저 채운 게 아니고 이 전에 채웠던 게 이제 모듈, 자 5G, 자 이 순서로 채웠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들을 채워가는 포지션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악재만 있거나 관심 못 받던 애들을 이렇게 채워갔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다운되는 구간이고 뭐하고 하니까 자 성장 섹터 위주로 담아갔던 거고, 요런 부분들이 요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갔던 포지션이다. 분석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장기적으로 어떨까? 장기적으로 좋을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놓고 그 섹터 내에서 지금 업종 내에서 바이오는 어떻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 그러면 자, 큰 흐름에서는 뭐 메모리하고 뭐 파운드리가 있겠죠. 그러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이거를 보고, 자, 그 중에 누가 싸고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성장은 누가 높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 메모리 쪽에서는 뭐 소재 쪽이 있을 거고, 부품 쪽이 있을 거고, 장비 쪽이 있으면 장비 쪽의 비중을 어떻게 채울 건지, 소재 쪽의 비중을 어떻게 채울 건지, 부품 쪽은 어떻게 채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의료 장비에다가 높은 비중을 할당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채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 산출해갖고 의료 장비 섹터 내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하고, 자,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 포트폴리오 전체랑 이 섹터별 그리고 이 전략들을 계속 수립을 해나가는 거죠. 맥스 비중을 할당해서 강제화 시켜놓고, 자, 비중을 축소 확대해 나갈 포지션에 대한 전략을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각각 섹터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자, 소재 부품 장비가 있으면,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비싼 구간이 버블 구간이니까 일단 외면해놓고, 장비가 싼데 얘네들이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 먼저 비중을 많이 채워놓고, 자, 부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랑 따라서 채워놓고 소재가 가장 마지막에, 요런 관점으로 요거 위주로 채웠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차근차근 돼야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랑 다 똑같은 2차전지가 아니고, 반도체라 그래도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어떤 섹터든 그래. 철강도 그래. 철강도 뭐 알루미늄 관련된 게 있고 무슨 뭐 조선 관련 또 뭐 자동차 관련 뭐 특수관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전략을 취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의 우선순위. 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요런 부분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좋은 기회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요렇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